여보, 저기 저 불빛 번쩍번쩍 되는 곳이 새로 생긴 쇼핑몰이에요. 아저씨, 우리 저 앞에 내려줄 수 있죠? 아이고, 얘야, 들리니? 네 어머니 오늘 기어코 저기를 가신단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좋다. 괜찮다, 이놈아. 돈워리다, 돈워리.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예삐 작가의 작품 늙은 개와 여행하기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늙은 개와 여행하기. 박예삐. 아들놈 연락 왔나? 기석이 몇 년 전에 중으로 산 소울의 시동을 걸며 아내에게 물었다. 열쇠가 돌아가며 탈탈대는 엔진음이 들려왔다. 걔 좀 봐주는 게 뭐 어렵다고. 그는 속갯말을 삼키며 윈도우 브러쉬를 작동해 앞유리에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워셔액도 여러 번 뿌렸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다. 눈이 침침하고 앞이 뿌연 게 먼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 안경을 찾았었다. 도수가 맞지 않는지 두통이 느껴졌다. 걔가 어디 전화 빼먹는 거 봤어요? 진지 드셨어요? 오냐 먹었다. 너도 아이랑 밥 잘 챙겨 먹어라. 네, 쉬세요. 이게 다죠. 그래도 밥 잘 먹었냐고 안부 전하는 아들 있는 게 어디예요? 오랜만에 밤나들이가 즐거운지 연하는 짧은 통화를 흉내내며 말을 이어갔다. 단순히 뭐니하며 걔를 맡아주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느꼈던 서운함은 이미 잊은 것 같았다. 그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걔를 살폈다. 덜덜대는 차에서도 균형을 잡으며 유순하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소울이를 보니 대견스러웠다. 다른 얘긴 이쁘고 말 잘 듣는 우리 손녀 기말 시험도 1등이래요. 손녀 얘기만 나오면 힘이 펄펄 나는 주인을 닮았는지 정비 한번 제대로 못 받은 낡은 차가 쭉쭉 앞으로 나갔다. 여보, 천천히 달려요. 쇼핑몰 위치도 잘 모르잖아요. 아이고, 그렇군. 이렇게까지 멀리 있진 않을 텐데. 조금 전에 지나친 것 같아요. 아유, 차들이 너무 달리네. 톨게이트 쪽으로 돌려나갑시다. 걱정 마요. Don't worry. 눈 어두운 운전자의 말 많은 동승자. 늙은 개까지 태우고 낡은 차가 어둠을 뚫고 달려나갔다. 연화가 아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여행 가방을 다 꾸린 후였다. 단수가 된대요. 가뭄이랑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고 보니 비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성재 목소리도 물기 없이 팍팍했다. 걔 말이에요. 모욕시키기도 어렵고 지난번에 보니 곰팡이균이 퍼져 다리가 다 딱지투성이던데.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맞지 못하겠다는 것보다 몹쓸 병이라도 걸린 듯이 말하는 게 섭섭했다. 말티즈 종에게 흔한 피부염일 뿐이다. 하지만 소울이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귀신처럼 알아채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어댔다. 할 수 없이 단골 동물병원에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타다 먹였다. 그나마도 이젠 약도 안 듣고 설사에 피똥까지 싸곤 했다. 스테로이드가 문제인 것 같아 먹이는 약은 포기하고 연고만 발라주었다. 심한 곳 위주로 꼼꼼히 도포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딱지투성이에 부분 털도 사라진 소울이를 안고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어두운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베란다 밖, 사방이 어두웠다. 거실 유리문에 나이살이부터 퉁퉁해지고 윤곽이 흐릿해진 여자의 전신이 떠올랐다. 입 튀어나온 표정에 할 말이 다 담겨있다. 비가 며칠 안 왔다고 단수 핑계를 대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여보, 성재가요. 아니, 이번 여행은 가지 말아요. 남편은 테이블 위에 여행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메모를 하는 중이었다.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니 연화가 하는 말을 듣긴 들은 모양이었다. 그런가? 그럼 그러지 뭐.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펼쳐진 페이지에 한쪽 귀퉁이를 접어서 책자를 덮는 것을 연화는 지켜봤다. 여행사에 전화하고 위약금이야 물면 되지요. 모처럼 얻은 휴가는 반납하면 되고. 돈벌이 어려울 일이 있겠나. 남편은 속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길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크게 웃지 않는 대신 잘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했다. 미소를 지으면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다. 70이 넘었지만 체격이 건장하고 잔병도 없는 편이라 격일로 밤을 새야 하는 빌라 경비를 또한 묵묵히 해내고 있었다. 6급 공무원 퇴직 후 그에게 남는 건 매달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와 써도 남는 시간이었다. 실버 세대를 위한 구청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지속적으로 자리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대단지 아파트 경비 자리도 연줄이 있어야 들어가는 세상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혼한 뒤로 부부와 한동안 같이 지냈다. 아들이 줄곧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게 안 됐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했다. 남편의 퇴직과 아들의 이혼이 겹쳤던 10년 전이었다. 수녀 보는 낙으로 시름 있고 부대끼는 속을 겨우 가라앉아가는 중에 아들은 열세평 아파트를 월세로 구해 다시 분가했다. 그때도 남편은 별말이 없었다. 보자, 어린이집 처음 보냈을 때니 벌써 얼마가 지났누. 앉아있던 탁자 주변도 정리하고 한 귀퉁이 손녀 사진도 꺼내보고 고개를 젖혀 천장도 쳐다보던 남편은 불쑥 혼잣말을 했다. 당신 많이 섭섭하오? 연하의 말끝에 안쓰러운 표정이 묻어났다. 아니요, 아닐세. Don't worry. 늘 그렇듯이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이라도 한 사람 마냥 남편의 대답은 짧았다. 기석이 여태껏 다니는 고급 빌라의 경비 자리를 얻으려고 면접을 본 날이었다. 총무라는 안경 낀 중년선에는 월급만 거론하고 4대 보험이며 휴가며 떡값이며 시침 뚝 떼고 있다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다. 운전 좀 하십니까? 가끔 주민들 차 주차하는 거 도와야 해요. 딱딱한 영어 발음이었다. 하지만 기석은 들은 게 있어 당황하지 않았다. 걱정 붙들어 매슈.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운전면허증도 있습죠. 총무는 기다렸던 듯이 좀 전의 영어보다는 유창한 일어로 대화를 이었다.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려. 농담도 심하십니다. 이렇게 쨍쨍한데요. 기석은 이번엔 약간 웃으며 대답했다. 이 모든 게 서툰 단막극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에 기분이 상했는지 총무의 안경 속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그는 얼른 표정을 지우고 몸도 고추 세우지 않도록 어깨를 수그렸다. 좋습니다. 건강 챙겨가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는 연세가 아래였는데도 야간 일이 힘들다 보니 휴가가 없다는 것만 빼면 이만한 대우는 어디 가도 없을 거라며 안경을 연신 치켜 올리는 총무에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한참이나 들었다. 진중한 태도로 총무의 말을 경청한 후 예의 바르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물러나왔다. 경비일로 뼈가 굵어지다 못해 곧 뼈를 묻을지도 모를 고교 동창 녀석에게 미리 팁을 듣고 간 곳이었다. 동창은 강남 대단지 아파트 경비보다 방배동이나 한남동 빌라촌이 일하기가 수월한 이유는 그 동네에 외국인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외국어만 몇 마디 할 줄 알면 경비를 머슴부리듯 하는 졸부들과 트집거리만 잡아내는 할망구 사모님들을 피할 수 있고 굴욕감도 덜 느낀다고 했다.
기초회화 몇 마디로 취직이 된 기석은 10여 년 동안 빌라 주민들의 밤을 지켰고 그들의 생활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총 9세대의 빌라 거주자들이 생기를 띨 때가 일치하는 게 신기했다. 여행을 떠나고 돌아올 때마다 공항 택시를 불러주고 가방도 날라주며 그들이 내뿜는 활력을 생생히 느꼈다. 여행 가방의 무게로 국내인지 해외인지 가늠이 되었다.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본 또 다른 경비와 공유한 조그만 경비실에는 빌라 주민들이 사다 준 하와이안 초콜릿 박스며 영국제 티백 박스, 제주도 도라르방 현무암 인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당신 이날만 기다렸을 텐데. 연하는 남편이 자꾸 신경 쓰였다. 남편은 남들 다 가는 피서철이면 엉덩이가 들썩이는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울이와 함께한 10여 년 동안 이 녀석을 두고 어딘가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물며 해외여행이라니. 남편은 아까부터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연하가 우물쭈물 건넨 한두 마디에도 별 대답이 없었다. 오랜 가뭄 끝에 내일은 오후 늦게 반가운 비 소식이 들리는 곳도 있을 거라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화면은 광고로 채워졌다. 연하는 종편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다. 빠르게 흘러가는 자막들과 웃음소리가 화면 안을 떠다니고 있었다. 꽃같이 이쁜 젊은이들과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70대 노인들은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 부부와 같은 연배로 보이지 않았다. 몇 번째인지 모를 재방송 화면을 멀뚱히 바라보는 남편의 등을 향해 그녀가 다시 말을 건넸다. 소울이도 데려갈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정해봐요. 정말 얼마 만에 얻은 휴가래요. 그러면서도 연하는 차를 오래 타면 소울이가 멀미를 심하게 하더라고 덧붙였다. 소울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먼 여행은 그 뒤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중얼거렸다. 왁자지껄 자기들끼리 신난 출연진들이 지겨웠는지 남편이 손에 쥔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꽉 눌렀다.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너무 길게 누른 탓에 치치칫하고 다시 화면이 켜졌다. 자신의 뜻과 달리 반응하는 기계에 남편은 사뭇 당황했다. Don't worry, 괜찮아. 난 괜찮다고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가볍게 끄고 노래하듯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푹 꺼진 어깨며 뒤뚱대며 걷는 뒷모습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욕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이 차례로 들려왔다. 텔레비전 음향에 묻혔던 작은 소리들이 되살아났다. 식탁 밑에 누워 제발 핥는 소리 소리, 수십 년 된 고물냉장고 소리, 곳곳에 놓인 시계 추침 소리, 유리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 집안을 가득 채운 이 소리들이 여느 때와 달리 연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갔다. 밤이 깊어서야 기석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자지 않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등도 켜져 있다. 독서용 안경을 걸치고 책을 읽는 아내를 보며 그는 자신이 오래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새삼 깨달았다. 등갓을 씌워 사과고 색깔을 내는 조명은 탄력이 떨어지고 거뭇하게 검버섯이 올라오는 아내의 팔을 도자기처럼 희게 만들었다. 한순간에 빛이 주는 착각이라도 나이를 잊게 해주는 팔이었다. 연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황혼의 삶이란 주제로 카탈로그에 등재도 될 정도여서 흐트려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보리차 생각이 났다. 자리끼를 가져오겠다며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다. 아내는 필요 없으니 마시고 오라고 했다. 기석이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 놓인 계집에서 자던 소울이가
기척을 알리느라 꼬리로 바닥을 탁탁 쳤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노란 불빛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텅 빈 냉장고를 무엇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았다. 내일은 아내와 함께 이 지역에 새로 들어선 대형 쇼핑몰을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0년 만에 휴가를 소소하고 한가하게 보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았다. 소울이 데리고 큰 병원에도 가보고 오랜만에 손녀 선물도 사주고 싶었다. 손녀 얼굴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제 아빠 어깨까지 올라온 훤칠한 키, 쑥스러워하는 미소, 마른 몸만 기억이 났다. 모든 일이 이대로만 흘러갔으면 하는 날들이 인생 어디쯤엔 분명히 있다.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자기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버젓한 명함이 있었다. 검소한 아내는 그가 가져다주는 월급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총명한 아들 녀석은 내가 바란 일은 아니었지만 분에 넘치는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집도 차도 없이 한 결혼이어도 아들 부부의 젊음은 눈이 부셨다. 이른 결혼을 하고 이른 출산을 한 아들 부부는 어둠도 햇볕에 말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손녀에게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빠만 찾고 아빠에게만 안기려고 하는 아이를 힘들어했다. 유난히 아빠를 따르는 아이를 심리학적으로 병적인 애착 상태라며 괴로워하던 며느리는 어느 날 불쑥 강아지를 사들였다. 강아지를 안겨주면 아빠를 덜 찾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며느리가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시댁에 떠넘긴 건 강아지를 사들인 지 일주일 만이었다. 아버님, 이거 어떡하죠? 애가 혼자 있어. 마음이 안 돼서 한 마리 사줬는데 영 똥오줌을 못 가리네요. 며느리는 이마에 가는 주름을 만들며 말했다. 이름이 뭐냐? 이름은 기르시면서 지어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기석은 누가 봐도 예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부부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예쁜 강아지한테 어울리는 이름은 선택지가 너무 많았다. 많은 기대와 생각에 피로해지고 싶지 않다는 바람과 어딘가에 숨어있는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바람 속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리고 강아지 하나쯤은 잘 돌봐줄 자신감이 들어간 이름을 찾고 싶기도 했다. 결혼하고 바로 첫 아이를 얻은 아들 부부는 단산을 결정했다. 손녀 하나로도 기석 부부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했다. 강아지를 떠넘기고 가던 날에도 그들은 며느리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강아지 이름 짓고 잘 키우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오너라. 며느리가 탄 신형 메르세데스 승용차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부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땐 그랬다. 예쁜 강아지한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며느리가 개를 떠맡기고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손녀와 보스턴백만 갖고 처가에서 마련해준 50평 아파트를 떠나 집으로 왔다. 나뭇가지에 잘 매달려 있던 잎사귀들이 어떤 순서대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후두둑 후두둑 베란다 창문에 비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늙고 병든 소오리를 목욕시키고 약을 발라주었다. 넥 프로텍션이라는 명칭만큼 이물스러운 목보호대를 한 소오리는 힘없이 거실을 돌아다녔다. 백내장으로 눈앞이 잘 안 보여 이리저리 부딪혔다. 자주 다니는 통로에 장애물을 치워주고 밥그릇도 높이 마련해 주어야 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발라주고 좋아하는 사료를 갈아 물에 타주는 게 연하가 늙은 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었다. 티컵 강아지가 이만큼 산 것도 오래 산 편이라고들 해도 연하는 소리가 떠난 뒤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 힘을 풀며 품에 안기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던 저 말랑한 몸이
이제 귀 어둡고 눈 멀어 냄새와 분비물만 하루 종일 뿌리는 존재가 되었다니. 현관도어라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 풀리는 경쾌한 차르르 소리 대신 삑삑하는 불협화음이 연달아 이어졌다. 초인종을 누르면 되는데 그럼 얼른 달려가 열어줄 텐데 내 자리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이것저것 눌러대며 망연자실 우두커니 서 있겠지. 소울이 눈곱을 닦아주던 것을 마무리하고 천천히 일어나 도어비로 문 밖을 살펴봤다. 산책길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비로 흠뻑 젖게 된 남편의 검게 염색한 머리와 구부정한 어깨가 보였다. 문을 열어주었다. 소울이가 오늘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비밀번호 또 바꿨어요? 남편은 현관 앞에서 두 손으로 머리와 옷에 묻은 물기를 털어냈다. 당신이 못 외우는 거죠. 달마다 바꾸니 외우면 바꾸고 적응하면 또 달라지고. 여름이지만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싶어 욕실로 향하는 남편의 발걸음이 급했다. 그러게요. 다리 주기에 따라 번호를 받는 거라 도리가 없네요. 연하가 보일러를 급속 온수로 설정하며 대답했다. 도노워리, 긴 로드 번호 따라 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일세. 휘존향이 배어있는 청결한 목욕수건을 받으며 남편은 옷을 벗었다. 연하는 멀찌감치 밀어놨던 보스턴백을 열었다. 이틀에 한 번은 바깥잠을 자야 하는 남편의 옷과 세면도구, 책과 물통, 도시락통을 꺼냈다. 10년도 훨씬 더 쓴 가방은 군데군데 해지고 색깔도 많이 바랬다. 에휴, 이놈의 보스턴백. 그녀 입이 또 튀어나왔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남편은 군기에 찌들어 보였다. 좀 바꿔요, 이 백. 이틀간 지내로가 필요한 것들 들어가기에 딱 맞춤인데 왜 또? 이 가방 자꾸 그때가 생각나. 또 쓸데없는 소리. 어여 준비해요. 근처에 쇼핑몰이 생겼던데 거기나 구경 가요. 나간 김에 당신 들고 다닐 가방 하나 사야겠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손녀 선물이나 하나 사고 저녁밥이나 먹고 옵시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그날, 아들이 들고 왔던 보스턴백 속에는 변색된 네이와 구멍 뚫리고 짱 잃은 양말이 가득 들어있었다. 제대로 빨지도 않아 누런 속옷들이 걸레처럼 뭉쳐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들의 속옷과 양말은 그대로였다. 아들에게 마련해주는 속옷은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 애절한 마음으로 챙겨주었던 국내산 백수 면네이와 목이 길지 않아 신기 편한 남자 정장 양말들. 20번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거쳐온 세월의 흔적들이 흰 건 누렇게 쫀쫀한 조직은 휑한 구멍으로 여지없이 드러나 있었다. 연화가 짐을 풀면서 울었던가. 그 뒤로도 소녀 앞에서 소울이 앞에서 숱하게 눈물을 보였겠지만 그날 아들 앞에서 온 기억은 없었다. 돌아가라고, 가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쓸모없는 것을 양손에 나란히 들고 아들은 집으로 왔다. 아이 손목 잡고 헌양말 잔뜩 든 보스턴백 들고 온 아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살다 보니 별 회개한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다. 아들은 그렇다 쳐도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야 할 어린 손녀를 아침 저녁으로 이 집에서 보게 되다니. 손녀 얼굴을 실컷 보고 싶다는 소망이 요상하게 해결된 것 같아 연하는 찜찜했다. 소원을 들어주는 원숭이 발을 가게 된 부부가 200파운드 돈 대신 갖게 된 건 아들 죽음이라는 오싹한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했다. 연하 입이 점점 툭 튀어나오고 남편 입에서 도너리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갈 즈음이었다. 연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든 조상님한테서 내려오든 아들과 손녀한테 웃음을 주고 싶었고 퇴직한 남편한테 미래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쓰나미처럼 불시에 닥쳐오는 운명이라는 거센 물살에 그냥 가라앉을 순 없었다.
사달란 것 같은 두렵고 막막한 시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쳐나가고 싶었다. 눈먼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다. 한 여사를 따라 연남동 달빛소녀를 찾아갔다. 아들 중학교 때부터 이웃이던 한 여사는 입버릇처럼 진인사 대천명, 그 후엔 샤머님이야 하고 외쳐댔다. 외벌이로는 한 달에 수백만 원, 대치동 수학학원 과학학원비를 감당 못해 대리운전까지 뛰어야 했던 억적 여정부 한 여사는 결국 아들아이를 종합병원 의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종래 안과 전문의를 며느리로 맞이해 시력교정 전문 개업이사를 주말마다 동으로 서로 불러낸다고 했다. 어느 뭐로 봐도 명실상부 여사 타이틀이 썩 어울리게 된 한 여사는 유난히 성재의 이혼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그러게 영자기를 같이 보냈어야 했어. 알게 된 지 20여 년이 다 돼가지만 가차없는 한 여사의 눈빛과 말투는 여전했다. 성재는 영재도 아니고 과거 영재고 다니며 나라 돈으로 공부하고 결국엔 개업이 시킬 배짱 없어 우린. 말을 하면서도 한 여사한테 잡힌 손에 자꾸 땀이 차는 것 같아 연하는 그게 더 신경이 쓰였다. 헝그리하지 않은 거야. 성재 앞길이 걸린 건데 상대편 집이 잘 살아봤자지. 전문 직업을 가져야 큰 소리 치며 살아. 한 여사니까 저런 말을 해도 참을 수 있다는 걸 연하도 알고 있었다. 세월이 서로의 성격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셈이었다. 헝그리하지 않다니 배 많이 고파. 애먼들을 소화시킬 철벽이장이 없는 것뿐이야. 연하 대답에 밉지 않게 눈을 기며 여장부 한 여사는 땀이야 나든 말든 연하 손을 꼭 붙잡고 연남동길을 휘저어갔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골목길이 있었던가. 국민학교를 신촌에서 나온 연하는 홍대 앞과 연희동 연남동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도쿄나 홍콩, 뉴욕 혹은 밀라노의 어느 뒷골목을 갖다 대도 이국적인 간판과 세련된 색상들이 그 당시 연하의 발밑을 눈앞을 어지럽혔다. 달빛선녀는 곱게 생긴 남자였다. 점집이라고 하기엔 향내 피울 향불도 없고 금박 입힌 와불도 없고 하물며 사조오행 적힌 두툼한 역학책은커녕 인터넷 주역을 띄우는 모니터도 없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안내되어 들어간 방엔 천장이 작은 할로겐 등이 새벽 달빛 정도의 광도를 내며 선녀를 감싸고 있었다. 온갖 색의 구슬들이 가득 들어있는 길이 50cm, 지름 10cm가량의 투명한 유리병들이 사방벽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었다. 여장 남자는 좋아하는 색을 물어봤다. 다음엔 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장면들을 떠올려 보라고 주문했다. 눈앞을 스쳐가는 기억 중에서 힘이 되는 것, 흘려보내고 싶은 것, 지켜줘야 할 것, 사랑하는 것을 꼽아보라고 했다. 연하 머릿속에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갔던 경포 앞바다가 떠올랐다. 희부만 동이 떠오는 새벽. 마치 그날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새벽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힘센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암녹색의 바위가 보이고 연하는 검은 옥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 성재가 들고 온 보스턴백의 빨간 로고가 떠올라 붉은색을 불렀다. 이어서 갓 목욕시킨 수오리의 말끔한 흰털이 보였고 손녀의 분홍 입술도 보여 흰색과 분홍색을 말했다. 달빛소녀가 현실로 연하를 소환했다. 운명의 돌을 잘 살펴보고 색깔별로 4개만 짚으라고 했다. 그가 내민 쟁반에는 수십 개의 작은 돌들이 갖가지 색으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연하는 4개의 돌을 집어들었다. 처음 받아온 행운의 숫자는 7685였다. 전화기를 눌러보니 숫자 밑에는 알파벳들이 수오리 이름과 같은 SOUL이라 기억했다. 선녀는 쓸 수 있는 모든 곳에 숫자를 응용하라고 했다. 달의 전기를 받아 28일만 유효하니
그동안 기부를 7,685원만 해도 좋고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한 달간 7685로 해도 좋고 각종 비밀번호에 다 써두라 했다. 달의 마법, 숫자의 마력이 한 달간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 했다. 한 여사는 아들이 고교생 수학경시대에 나갔을 때 아무도 못 푼 마지막 문제에 그달의 행운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봤더니 식이 풀려 금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귀에다 속삭였다. 복권이나 도박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거긴 다리 영역이 아니라고 좀 더 깊고 음험한 기운이 지배한다고 했다. 정기 상담에 가입한 뒤 매달 28일에 꼬박꼬박 문자로 배달되는 행운 숫자는 주로 현관문 도어락에 쓰였다. 휴대전화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비밀번호를 걸어둘 필요도 못 느꼈고 당시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입시 치를 어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유행을 바라고 갔으나 얻은 건 생활의 불편함이었다. 연하는 수년간 숫자를 받아보고 달마다 숫자 쓸 곳을 궁리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액수의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날 방에서 보았던 운명의 돌들이 내뿜던 따뜻한 빛과 직접 들어올릴 수 있던 돌들의 무게 때문이었다. 현실은 바위처럼 무겁고 유지부동이라 해도 손끝으로 올려지던 돌들이 가뿐한 무게를 생각하면 한 발걸음씩 걸어서 아니 기어서라도 시련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재에겐 불편한 감정이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개를 못 맞겠다고 한 이후로도 어머니와 통화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아이가 개만 보면 제 엄마 생각이 나는지 표정이 달라지고 부쩍 침울해진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다. 적어도 이번 휴가를 무척 기다린 아버지에겐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다. 두 분에겐 소울이가 소울이로 보이겠지만 성재와 아이에겐 그때 그게일 뿐이었다. 이름을 지어주고 시간이 흘러가도 마음에 맺힌 어떤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 때때로 헤어진 아내 생각을 했다. 아니,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선 이후로는 거의 매일 했다. 아이는 커갈수록 제 엄마를 닮아갔다. 전처와 성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둘은 학교가 떠들썩할 정도로 소문난 연애를 했다. 둘 다 좀 더 공부에 열중했더라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 삶을 새로 산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소녀와 소녀는 17 여름에 처음 만났다.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던 등나무 밑 첫 키스 후 소녀가 말했다. 넌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들어야 해? 학교에서 공부나 체력이나 누구에게도 진 적 없던 소녀는 그 말에 픽 웃었다. 뽀뽀 좀 했다고? 희고 갸름한 얼굴의 소녀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며 소년의 가슴팍을 4번 방향을 바꿔가며 지그시 눌렀다 뗀다. 마치 주문처럼 7685 SOUL 전화패드의 숫자와 철자가 눈앞에 보이는 양 소녀의 손가락은 거침이 없다. 지금 누른 건 내 영혼으로 가는 전화번호야. 축하해. 넌 내 소울메이트가 되었어. SOUL. 잊으면 안 돼? 소녀는 소년의 가슴에 무거운 주문을 남겼다. 마치 거미처럼 소녀의 손가락들이 감겨오던 순간 인생의 여러 길들이 지워지고 한 갈래의 길만 오롯하게 떠올랐다. 그 길이 어디에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왜 싸웠는지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사소하고 흔한 다툼이었다. 여느 날과 달랐던 건 집을 나가겠다고 악에바져 소리 지르는 아내였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나가버리겠다고 했다. 이제 너 따위, 텅 비어버린 영혼 따위 지겹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이와 성재를 바라보는 매서운 눈길에 그는 덜컥 겁이 났다.
말리거나 회유해볼 여지도 없이 등산 캐리어를 메고 아기부터 둘러맸다. 물리적으로 아기와 한 몸이 되었다. 성재가 스스로 벨트를 풀지 않는 한 아기는 그에게서 분리되지 못할 것이다. 이 집도 이 방도 심지어 캐리어조차 집을 재운 물건 중에 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은 외식이나 교통비, 가끔 아내에게 하는 선물 비용 등 소소한 자비로 훌쩍 나가버리고 관리비며 세금, 카드값, 심지어 분유, 기저귀까지 아내의 친정에서 내주었다. 그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내의 영원한 남자친구 역할 뿐인 것 같았다. 둘만의 낙원에 소꿉놀이 같은 장년에 인형 같은 아이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셋이 함께 낙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 주방자는 아이여선 안 되었다. 성재와 아기는 2인 1조가 되어 아내이자 엄마와 대치했다. 섬처럼 동떨어져 버린 아내는 외롭고 작아 보였다. 그리고 성재는 아내의 눈을 보았다. 눈물과 참회의 말, 후회의 몸짓을 예측하고 기대했지만 아내의 눈에 담긴 것은 경멸과 조소뿐이었다. 손을 대면 될 것 같은 시선이었다. 성재는 그만의 아기를 둘러맨 채 거북하던 몸통을 하고 힘겹게 시선을 받아냈다. 헤어지자, 집을 나가겠다. 결론적으로 그날 나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되던 비슷비슷한 싸움, 다툼, 의견 차이, 오해, 불통, 고집, 불화를 이루는 단어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퍼져나갔다. 아니, 변한 게 있었다. 아내가 아기를 멀리했다. 돌보지 않으려 했다. 그가 아내의 눈 속 깊은 곳을 보았듯이 아내 역시 남편의 눈을 보았다. 남편의 영혼이 아내에게서 떠났음을. 그렇게 그들은 전부인 전 남편이 되었다. 성재의 휴대전화 수신음이 울렸다. 늦은 밤에 울리는 벨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준다. 아이는 자기 방에서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는 것을 좀 전에 확인했다. 호라비의 딸바보라 사교 생활을 끊은 지 오래였다. 친구 녀석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다.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다 미뤄두기로 한 그였다. 전화를 받지 않을까 하다가 혹시 어머니인가. 순간 머리끝이 쭈뼛할 만큼 한기가 들어서 그는 일부러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성재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액정에 뜬 글씨를 읽으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견인차에서 맞는 밤바람은 더 시원하구나 얘야. 아버지다. 그는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빼고 목 근육을 좌우로 돌렸다. 휴대전화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옆에서 어머니가 왜 애한테 전화를 해서 걱정을 시키냐고 한 소리 거둔다. 왕왕. 경쾌하게 개짖는 소리도 배경처럼 깔려있다. 아 글쎄 톨게이트를 향해 가는데 이놈의 차가 스륵스륵 굴러가며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데 혼이 다 나가지 뭐냐. 다행히 큰 트럭이 비상등을 켜며 천천히 뒤따라와서 갓길로 방향을 틀 수 있었지. 견인차 운전사도 천우신 줄 알고 아는구나. 여보, 저기 저 불빛 번쩍번쩍 되는 곳이 새로 생긴 쇼핑몰이에요. 아저씨, 우리 저 앞에 내려줄 수 있죠? 아이고 얘야, 들리니? 네 어머니 오늘 기어코 저기를 가신단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좋다. 괜찮다 이놈아. 돈워리다 돈워리. 눈 어둡고 거동 느린 아버지가 낡아 빠진 소울을 타고 다니는 게 예전부터 불안했다. 이 기회에 차는 폐차시켜야겠다. 전화를 끊고 성재는 아버지가 전해준 축제 같은 분위기에 대해 골똘해졌다.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다. 아버지가 저리 말씀을 잘하셨나? 그리고 천우 뭐? 견인차 기사가 말했다는 천우신조 그 단어였나? 무엇보다 부모님이 사는 곳에 무슨 쇼핑몰이 생겼다는 건가?
그런 뉴스는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았다. 불경기인데다가 교회 낙후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 있지도 않은 쇼핑몰을 찾아간다는 부모님이나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뜬 전화도 속을 불편하게 하고 무언가가 뒤통수를 계속 잡아당겼다. 머리가 어지럽고 토하고 싶다. 어디선가 휑한 바람이 불어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늙은 게 못 봐준 것이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다. 하지만 단수공지도 있었고 아이도 예민하고. 그래도 그렇지 여행까지 취소하실 필요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밤에 운전해서 나들이를 가다니. 머릿속에 휘몰아치는 생각들을 뚫고 아파트 벽면에 내장된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기계음이 들렸다. 관리실에서 내보내는 물탱크 청소 공지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처럼 제자리를 못 찾은 소식처럼 지겹도록 울려드는 단수 안내 방송이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예피 작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광고 카피라이터, CM 플래너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